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아이의 아빠이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년입니다. 첫째 딸은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자기 자식도 있고요. 둘째 딸은 아주 늑둥이로 얻어서 아직도 애기입니다. 불현듯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걸 보니 저도 나이가 많이 들긴 했나 봅니다. 세상이 좋아졌다는 것이 물질적으로 나아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는 것 같아서 좋아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례로 들자면 제가 젊었을 때는요. 가끔 매스컴에서 연예인이 이혼을 했다면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기자회견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몰래카메라의 피해자인 여성 연예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도 했었죠. 그랬던 시대가 분명 존재했었습니다. 물론 그때가 맞았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즘엔 누가 이혼을 한다면 궁금해하기는 하지만 죄인 취급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했다면 가해자를 매장하는 분위기이지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그런 당연함을 시간의 흐름으로 알려주네요. 그만큼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도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고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들이었는데 죄인 취급을 받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말로 가벼이 꺼낼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괴로움의 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정말 별일 아니었다고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자부하며 훌훌 털고 싶습니다. 오로지 저의 가벼워질 마음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꺼냅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저는 과거에 정말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미래의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지 기대하며 살아가던 날들이 있었고 그 날들 속에 아내가 있었죠. 제 나이 22, 아내의 나이 20에 우리는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아내는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죠. 아내의 집안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빨리 돈을 모아 독립을 하는 것이 아내가 꿈꾸던 미래였습니다. 나는 돈을 정말 많이 벌 거야. 그래서 일찍부터 돈 벌기 시작한 거고. 아버지가 체육관을 운영하시긴 하지만 그게 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바라보기엔 내 미래가 너무 뻔해. 난 정말 멋지게 살아보고 싶거든. 비록 지금 하는 일이 돈도 얼마 안 되고 이까지 일로 별 수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빨리 시작한 만큼 적어도 남들보다는 더 벌겠지. 난 그렇게 믿어. 빨리 벌어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거야. 그래? 그럼 그 나중에 나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난 너랑 생각이 좀 달라. 빠르게 일을 한다고 해서 더 벌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원래 준비하는 기간이 길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그 결실도 큰 법이거든. 네 사정이 어려우니까 일을 빨리 시작한 거 알아. 하지만 나는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같이 될 거야. 나는 멋진 직업을 갖고 싶거든. 그때 돼서 누가 옳은지 한번 보자. 우리가 미래를 맞이했을 때 서로 어떨지 말이야. 어때? 괜찮은 방법이지? 그래서 아내의 미래에 나도 함께 하자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생긴 것 같다고 말이에요. 분명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벌어진 거죠. 저에게는 세상에 다시 없을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어요. 그때는 나름 어른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마도 생각은 어렸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지울 생각부터 했어요. 제가 먼저요. 그 당시 저는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기간을 빼면 대학을 한 학기만 다닌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로 묶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에겐 미안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아이를 포기하자고 설득했어요. 혜수야, 정말 미안한데, 우리 아이 낳으면 안 돼. 나 아직 공부 중이고, 또 공부 마치는 대로 아버지처럼 의료계에 종사하고 싶어. 그래서 더 공부를 할 거야. 그러려면 나한테 결혼은 아주 나중의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 포기하자. 안 돼. 어떻게 바로 아이를 포기하자는 말을 먼저 할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야? 너 때문에 생긴 거야. 그런데 어떻게 꼭 내 탓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두고 봐. 아내는 제 말이 서운했는지 씩씩대며 돌아갔고 내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아내가 일하는 직장에도 찾아갔지만 저를 피하는 것인지 만날 수 없었죠. 저는 감정을 추스르고 다음날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아내의 생각은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지 말자고 말한 그때부터 아내는 이미 결론을 지어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다음날 아내가 아닌 아내의 아버지가 제 학교 강의실 안까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한 손에는 야구 배트를 들고 말이죠. 야, 김민석이 이 어디 있어? 김민석이 나와. 내 딸 유해수 애 같게 하고 뻔뻔하게 버리겠다고 한 김민석이 나오라고 이 새끼야. 강의실 안에 친구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저를 툭툭 치기까지 했죠. 야, 진짜 너야? 아이, 저거 지금 너 찾고 있는 거냐? 아유, 김민석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상남자였네. 남자가 임마 책임질 일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지 임마. 아저씨 여기요. 얘가 김민석이에요. 그 순간 장인과 저는 눈이 딱 마주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주춤주춤하며 장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장인은 배트로 제 팔을 세게 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장인은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밖으로 질질 끌어내었어요. 처음엔 장난을 치던 친구들이 놀라서 달려와 저지했지만 그 당시 장인의 덩치는 산만했고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 남자애들 몇 명은 그냥 쳐내었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저는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갔고 나가서도 배트로 몇 차례 맞았습니다. 장인은 큰 소리로 캠퍼스 안을 돌아다니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면수심 인간 말종을 보셨습니까? 아이, 많이 배운 사람만 모인다는 이 잘난 대학에 이런 놈을 인간 취급해서 되겠습니까? 지가 싸질러 놓은 애새끼 책임 안 지겠다고 도망이 나가질 않나? 어린 제 딸한테 애를 지어버리라고 하질 않나? 아,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어디? 이런 녀석은 이 학교에서 받아주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수치입니다, 수치! 지나다니는 다른 과 학생들이 멈춰서서 웅성이기 시작했고 한산했던 캠퍼스는 금세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창피한 걸 넘어서서 굉장한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일어나서 장인을 제지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신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학교 담당자분이 뛰어왔습니다.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 학교 학생인데요. 저 이러다가 진짜 맞아 죽어요. 이 아저씨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그때 제가 한 말은 살려달라는 말이었어요.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들은 싸늘했고 담당자 분들은 장인의 설명을 듣고는 저를 내려다보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니 학생, 그러게 왜 그렇소? 나도 딸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못 쓰지. 여기 아버님이 얼마나 속상하면 이렇게까지 하시겠나? 그 어른한테 조금 맞았다고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면 어떡해? 이러는 거 보니 학생 앞날이 훤하구만. 어르신, 다른 학생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 야구 배트는 저 주시고요. 말로 하시죠. 나가서 말씀하세요. 학교 담당자들은 남자가 그러면 쓰냐면서 한마디씩 하고는 야구 배트만 챙겨가셨죠. 장인은 자기 차가 저쪽 후문에 있으니 잔말 말고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곤 저를 차에 밀어 넣어놓고는 저희 집 주소를 대라고 했죠. 저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집 주소를 대었고 장인은 저를 저희 집까지 데려갔습니다. 아들이 개 끌려 오듯 끌려 집으로 돌아오니 놀란 어머니께서 문지방 앞에서 털썩 쓰러지셨어요. 그 소리에 아버지도 방 안에 계시다 나오셨고 제 누나도 말없이 뛰어나왔습니다. 어르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제 동생 피떡이득이 패서 끌고 오셨어요? 깡패예요? 강도예요? 저희가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사과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말씀해 보세요. 신고가 뭐고 강도는 또 뭐라는 건지? 내가 신고를 해야 할 판이고 그쪽 동생분이 강도입니다. 내 딸 순결 빼앗아간 날강도놈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거 논하러 왔습니다. 귀하디 귀한 내 딸 임신시켜서 신세 망쳐놓고 지는 살겠다고 뺀질나게 대학 돌아다니는 거 잡아온 겁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말 좀 해보시죠.
이놈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애를 지우라고 했답니다. 취합길에 방해되니까 애 지우고 정리하자고요. 그게 말입니까? 애는 제 딸 혼자 가졌답니까? 예? 책임질 짓을 했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자식 입에서 애 지우란 소리부터 나옵니까? 빨리 결혼을 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소리부터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이고는 부모님 앞에서 싹싹 빌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다. 죽을 죄를 졌어.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누나. 무책임하게 애부터 지우려던 것도 아니고 지금 내 상황도 그렇고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 아이 아빠 되는 거 꿈도 꾼 적 없어. 물론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인은 저희 아버지 옆에 있는 도자기 입구를 잡아들었고 그 길로 냅다 제 등을 찍어내렸습니다. 저는 억소리 한번 내고 다시 바닥에 쓰러졌어요. 제 누나가 너무 놀라서 달려와 온몸으로 장인을 막았고 장인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 남의 자식을 그렇게 개패듯이 패? 당신 제정신이야? 잘잘못만 가려야지 때리긴 왜 때려? 그쪽 따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동생도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제가 잘 알아요. 얘가 그렇게 매몰차게만 말했을 애가 아니에요. 따님도 데려와서 같이 이야기하셔야죠. 그리고 애한테 말로 하셔야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책임지기 전에 애를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리 애가 잘못했다 한들 이러지 마세요. 내 동생이에요. 누나가 화를 내며 소리를 치자 그제야 부모님도 말리고 나섰습니다. 정말로 말로 하자고요. 씩씩대던 장인은 그 자리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았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발끝으로 저를 쿡쿡 밀어버리셨습니다. 내가 내 딸 얼마나 귀하게 키운 줄 압니까? 이까진 놈한테 이런 식으로 보낼 줄 알았으면 그렇게 귀하게 안 키웠습니다. 애가 벌써 배가 불렀다고요. 그걸 어쩝니까? 예? 보아하니 이쪽 집도 따님 있으시니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저씨. 그런데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지우자고만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둘 다 꿈도 있고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선택할 방법이 그것뿐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정말로 저 혼자 편하자고 몰아세운 거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저 잘못했습니다를 읊조렸고 누나는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어른들끼리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셨죠. 저는 병원에서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야구 배트로 맞은 어깨뼈가 금이 가 있었고 집에서 맞은 등 근육이 파열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죽도록 맞았다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억울해야 할 새도 없었습니다. 깁스를 하고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께서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상대 집에서 강경하니 책임은 져야겠다면서요. 그때 아내와 제가 깊은 사이였던 것은 맞으나 만난 지 1년이 채 안 되던 때였어요. 그쪽 아버지가 체육관 관장이라고 하더라. 원하는 대로 우리가 책임 안 지면 진짜 너 죽일지도 모르겠더라고. 매일 찾아와서 깽판 칠 거라고 그러더라.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그리고 우리도 아이를 지우기까지는. 특히 아이 엄마가 안 지우고 싶다는데 우리로서 어쩔 도리가 있겠니. 보아하니 그쪽은 엄마도 없다더라고. 그 무서운 아버지 혼자 딸 키우신 거던데 그 집에 상처를 줄 순 없잖아. 네가 벌인 일이니 책임져야지. 당연히. 제가 벌인 일도 맞고 잘못도 맞지만 그런 식의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둘이 서로 좋아서 벌어진 일이었고 서로 협의하에 이루어진 일인데 왜 저만 가혹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았죠. 저는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지 말자고 한 날 이후로 아내의 얼굴을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께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제야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너 정말 네가 바라는 게 이런 거야? 아이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기를 바래? 너도 목표가 있었잖아. 나 좋자고 묻는 게 아니야. 우리 많이 어리고 앞길이 창창해. 그런데 아이 때문에 서둘러서 결혼하고 부모가 될 거라고? 너한테 그런 책임감이 있어? 모성애가 생겨? 우리 앞날이 좋을 것 같니? 이성적으로 설득하려고 온 것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왔어요. 제가 범죄자 취급식이나 받으면서
아내의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은 것이 억울했어요. 또 갑자기 아이가 생기자 그제야 절 미친 듯이 사랑해 왔었다는 듯이 행동하는 아내가 많이 밉기도 했고요. 제 이야기가 끝이 나자 아내는 현재 제일 불안한 사람은 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까지 거들지 말라면서요. 본인이 가장 힘드니까 그냥 장인 어른이 추진하는 대로 하자고 말이죠. 나도 답을 몰라.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그런데 본능적으로 바로 든 생각은 지우면 안 된다였어. 왜 안 되는지, 뭐 때문인지는 나도 정말 몰라. 난 목표, 미래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내 뱃속에 생명이 있고 지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만 난다고. 네가 내 맘을 알아? 제일 힘든 건 나야. 적어도 너는 홀몸이잖아. 안 그래? 왜? 엄마 없이 아버지한테 자란 나 같은 애랑 결혼하려니 네가 아까워? 너는 대학식이나 다니고 나중에 유학도 갈 생각인데 네 앞길 내가 막아서 서럽니? 그래도 나보다 서럽겠어? 이런 식으로 나도 네 발목 잡고 싶지 않았어. 충분히 비참해. 그런데 다른 답은 몰라. 모른다고. 아내의 말은 충분히 대답이 되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돌파구였던 아내마저 아이를 지울 생각이 없다고 말하니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내내 아마 지우고 싶다라는 대답만 듣고 싶었던 듯했습니다. 당연히 아내도 아이를 지우고 싶어 할 것이고 지금의 현재를 유지하고 싶을 거라 저 혼자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 오만이었던 거죠. 그때에는 아마도 그런 게 모성이었을까 싶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우면 천벌 받을 것만 같은 예감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 쪽 뜻대로 결혼식을 준비했고 저도 학교도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당장에 내가 먹여 살릴 아내와 아이가 생긴 셈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미 학교에는 소문이 퍼져 있어서 다닐 수도 없었어요. 제가 어린 여자를 신세 망치게 했다고 제 지인들이나 교수님들까지도 저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경인데 어떻게 학교를 다니겠어요? 못해도 몇 년은 휴학을 해야만 했고 처음엔 휴학한 상태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했음에도 장인어른은 저를 단 한 번도 사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놈 저놈 못놈이라 부르거나 새끼 자식 이렇게 칭하셨죠. 결국에는 일이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 아니겠냐? 이 공수래 공수고라고. 네가 버린 거 네가 다 주워 담아야지 어쩌겠어. 아이 낳을 때까지 처자식 잘 보살피고 남자면 돈 잘 벌어와서 책임이라는 걸 져야지. 나도 네 나이 때 애 아빠가 돼서 여태 이러고 산다. 다들 그러고 사는 거야. 나는 아무래도 평생 죄인이려나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제게 결혼은 올감이 같았고 내내 지옥이었습니다. 살기 위함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장인에게 맞아 죽지 않기 위한 선택이요. 그때 저는 극단적이었습니다. 이미 다 잃었다는 생각에 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생산직에 몸을 담았습니다. 2교대 근무였고 개인 시간이 전혀 없는 거의 돈 버는 기계였어요. 아무 일이나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 줄 알았습니다. 나이도 젊고 잠시나마 대학 문턱을 밟았다고 하니 그나마 앉아서 계산하는 일을 시키더군요. 제품이 완성이 되면 그 제품의 수치를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수식에 맡기는 게 전부였어요. 한마디로 단순 노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영혼 없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아내와 아이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안쓰러웠지만 저는 자연스레 아이에게 눈이 많이 갔어요. 어쩌면 사랑스러워 라기보다는 너 때문에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아가, 너만 아니었으면 내 하루의 끝이 매일 절망적이지 않았을 텐데. 너 어쩌다가 우리에게 온 거냐? 미안하지만 난 네가 사랑스럽지도 않고 너를 안아주고 싶지도 않아. 네가 앞으로 아빠라고 부를 걸 생각해도 기대되지도 않는다. 미안하다 미안해. 하루의 마무리를 잠든 딸아이를 보며 풀었습니다. 한풀이만 한 거죠. 내가 너 때문에, 너 하나 때문에 이러고 살고 있는 거다. 너만 아니었으면 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거고 이딴 한심한 일이나 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죽을 때까지 딸아이에게 정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았어요.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릴 지경으로 제 딸이 미웠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한 번씩 찾아뵙는 장인어른은 절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꼭 눈에 가시인 것처럼 보셨고 결혼한 이후에도 저에게 하시는 태도는 달라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결혼식을 할 때에도 장인 어른은 저를 비롯해 저희 가족까지도 죄인 취급하기 일쑤였어요. 나는 너를 사위라고 부르기도 싫다. 사람이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아주 옛날이야 애부터 가지고 살다가 결혼하고 했다지만 난 그런 거 싫었어. 야, 아주 싫었다고. 용납이 안 됐어. 그런데 네 놈이 내가 싫어하는 딱 그거란 거지. 어차피 결혼하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고들 이야기하지만 거기서부터 글러먹은 거야. 왜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고 키우고 같이 노후를 보내고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살겠어. 그게 맞으니까. 그게 남 보기에도 떳떳하고 좋아 보이니까 그런 거야. 네 놈이 내 맘에 들려면 말이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야 돼. 애부터 만들지 말고 말이야. 이 한심한 놈. 장인이 제게 그렇게 말하는 게 나중에는 기가 찼습니다. 아내야말로 장인 어른이 사고쳐서 생긴 산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장모님이 준비 없이 아내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아내를 출산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누가 누굴 지적하려 드나 왜 그러실까 싶었습니다. 아내 말로는 장인 본인이 그랬기에 잃은 것이 많아서 혼전 임신에 더더욱이 치를 떤다 말했죠. 본인이 겪었기에 같은 일이 일어나길 더더욱 두려워했다고요. 아버지는 적어도 나는 본인처럼 살길 바라지 않으셨나 보지. 원래 사람이 자기랑 같은 잘못하는 사람은 싫어해. 그래서 당신 싫어하나 봐. 아버지라고 우리 엄마랑 그렇게 만나서 날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정 이루고 싶었겠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내가 잘못한 거지. 당신도 잘못한 거고. 그래서 더 그래. 당신이 이해해. 어쩌겠어. 그렇다면 더더욱 나한테 달리 구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 뭐라 한다고. 내가 아주 기가 막혀. 이미 벌어진 일을 내내 죄인 취급이 나고 말이야. 내가 그런 취급까지 당해야 돼? 그래도 당신은 아버지라고 안쓰러운가 본데 난 아니야. 장인어른만큼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없어. 아내는 그런 장인어른을 안쓰러워하는 눈치였지만 적어도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힘드셨다면 저를 이해하셨어야지요. 저는 일방적으로 저 혼자 희생하고 저 혼자만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책임이라는 올가미에 씌어 꼬박 5년간 무념무상으로 돈만 벌었습니다. 그렇게 제 청춘은 흘러갔어요. 그리고 제가 30대로 향해 가던 때에 갑작스레 아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갖기 전에는 대학도 안 가고 일을 택했던 아내인데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다 보니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결국엔 예전에 제가 한 말이 맞았다면서요. 따져보니 나 겨우 25이야.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 오히려 이르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나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려고. 당신 말이 옳아. 내가 일찍 일을 시작하면 뭐해? 월급은 제자리인데. 집에 드는 돈으로 어느 정도 나가고 나면 별로 남지도 않았어. 게다가 중간에 아이도 가지면서 경력도 끊겨버렸고. 이만하면 내 몫은 다 하지 않았어? 어느 정도 아이도 자랐고 어머니께 부탁해볼 거야. 아이 봐달라고. 나 이제 조금이라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여보. 평생 애만 보다가 당신이 벌어다준 월급 쪼개가며 살 수는 없잖아. 안 그래? 내가 더 배워서 같이 버는 게 낫잖아. 그치? 내가 어느 정도 배워서 자리 잡으면 당신도 그렇게 해. 우리 그러자. 그렇게 제안하는 아내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의욕 없이 꿈 없이 현실만 쫓던 저와 마찬가지로 아내도 그간 힘들었을 거라 여겨졌어요. 그래서 아내의 말에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부부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생 동반자이니까요. 아내가 먼저 바통을 받아서 꿈을 향해 달려가다가 안정권에 도달하면 제게 건네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 말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바로 공부를 시작했고 저는 염치 없지만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이를 봐달라고요. 지금 시작해서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겠다고? 넌 네 애를 키워야지. 네 와이프도 같이 키울 셈이니? 그게 무슨 상황이야 이거사. 네가 네 와이프 아버지라도 돼? 나원. 어머니는 제가 쓸모없는 짓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 말을 이해 못하셔서 그런 것이라고 여겼어요. 아니면 어쩌면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이유로 아내는 집안일에 점점 손을 떼기 시작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점점 제게 예민하게만 굴었습니다.
여보, 오늘 미란이 학교에 왜 안 갔어? 엄마가 전했다고 했는데 잊었어? 조금 있으면 4학년 올라가는데 챙겨줘야지. 당신이 엄마잖아. 우리 엄마가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꼭 그런 걸 엄마가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시간 되면 가족 일은 아무나 해줄 수 있지. 당신은 뭐만 하면 엄마가 어머님 안 계셨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어. 어머니 없이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말이야. 나는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줄 필요는 없어. 어느 정도 자립심은 필요하다고. 나 조금 있으면 졸업이고 취업 준비해야 돼. 정신이 너무 없다고. 당신이 이럴 때 나 좀 도와줘야지. 일을 더 만들어주면 어째? 지원해줄 거면 좀 제대로 해줘.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딸아이를 데리러 갔었는데 공장에 일이 늘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죠. 걸어오려면 아이 걸음으로 20분 정도 걸려서 다리가 아픈 아이가 걷기에는 더욱 힘들 것 같았어요. 아내에게 미리 부탁을 했고 당연히 잘 데려오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연락처로 연락이 왔어요. 미란이 아버님 되시나요? 아기가 지금 서에 와 있습니다. 목발 짚고 걸어가다가 길바닥 홈에 목발 끝이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울고 있길래 차에 태워서 데려왔어요. 집에 아무도 없다고 혼자 있기 무섭대서요. 여기 아버님 댁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파출소예요. 그리로 오시면 됩니다. 저는 일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사정을 말한 뒤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로 가니 꾀지지한 딸아이가 의자에 기대어 자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막 고였어요. 저도 저지만 아이가 안쓰러웠습니다. 내가 부족한 아빠라 애를 저러고 고생시키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잠든 아이를 안고는 경찰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제 등 뒤에서 자던 아이는 인기척에 깨어났고 제 목을 꽉 감싸더군요. 다 잤어? 더 자. 아빠가 집까지 업고 갈 거야. 많이 울었어? 얼굴이 얼룩덜룩해. 지지야 지지. 이 거지가 누나하게 생겼어. 그래도 좋아. 아빠가 업어주니까 좋아. 오늘 걸어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냥 주저앉아버렸어. 집에 갈 힘이 안 남았는데 그때 딱 넘어져 버렸어. 좀 아프더라. 그런데 왜 아빠 오늘 안 왔어? 나 한참 기다렸는데. 차마 아내가 안 간 거다 라고 말할 순 없어서 미안하다고 둘러대었어요. 그래도 딸아이는 이렇게라도 왔으니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정을 누른 채 집에 도착해 아이를 눕혔고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늦어서야 아내가 들어왔어요. 제 얼굴을 보자 그제야 아차아차 하는 눈치였습니다. 전 그저 아무 말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미안.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내가 잊었나 봐. 그래서 미란이 당신이 데려왔어? 잘했네. 나도 오늘 어찌나 힘들던지 얼른 자야겠어. 내일은 더 정신 없을 것 같거든. 내일 나 면접이 3건이나 있어. 건투를 빌어줘, 여보. 나 설레고 떨려. 그래, 잘해봐. 저는 화도 내지 않았고 그렇다고 응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도 많이 지쳐 있었고 뭐가 되었든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아내는 그 3건의 면접 중 한 곳으로 취업이 되었고 더 바빠졌습니다. 그럴수록 초등학교 딸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간간히 누나에게나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지만 그것도 면목이 너무 없었습니다. 너 사는 건 어떤데? 네 와이프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너는 행복하니? 살만해? 네가 말 안 해도 나는 다 알겠다. 네 꼴이, 네 얼굴이 다 말해주고 있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죽지 못해 산다고. 이제 애도 컸고 너네 갈라서는 거 어떻겠니? 내가 너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걔도 정신이 딴 데가 있은지 한참 된 것 같던데? 지금 와서 네 장인이 여전히 책임지라고 난리치진 않을 거 아니야. 그 양반도 많이 늙었고 그만큼 너도 나이 들었고 장인 무서워서 이혼 못한다고는 안 할 거 아니겠냐고. 이제 그만해라. 미란이랑 너 생각해서 남들이 들으면 욕해. 누가 와이프 뒷바라지를 딸이랑 같이 해? 그거 다 네 괜한 죄책감이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어. 그러니까 그만해. 애도 망치고 너도 망쳐. 오래간 절 지켜봐온 누나가 서로를 위해서 이혼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와 뚜렷하게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둘 중 누군가 외도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사는 게 영 아닌 것 같다면서요. 하지만 딸아이를 생각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저도 딸아이에게 정이 많이 가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애틋했거든요. 인생에서 순위를 매기자면 제 인생의 첫 번째는 제가 아닌 딸아이일 정도였죠. 그런데 저의 그런 생각도 잠시 아내가 어느 날 제게 밖에서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는 미리 누나에게 부탁을 해두었더라고요. 아내와 제가 서로의 생활에 치여 멀어졌으니 아내가 원하는 자리를 갖고 나서 우리 사이를 다시 돌이키려 노력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관계 개선을 위해서인 줄 알았어요. 당신이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런 데서 밥 먹은 게 언제였더라? 아무리 기억을 뒤져봐도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로 정했어. 한 번은 와봐야겠다 싶어서. 우리 이제 그만하자, 여보.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어. 그렇지 않아? 아이도 키울 만큼 키웠고 나도 독립할 수 있을 만큼 내 자리 찾았고 그리고 전에는 많이 어렸지. 생각도 어렸고 말이야. 나를 마음에 둔 사람이 생겼어. 오해는 하지 말고. 바람은 아니야. 당신이랑 미란이를 걸고 결코 그런 적 없어. 조금씩 상대가 나한테 호감 표시를 했고 난 거절해왔어. 내 이혼을 기다려주겠대. 그렇게라도 나랑 살고 싶다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이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대. 당신이 그렇게도 뱃속에서부터 지키고 싶어 하던 우리 미란이를 버리고서라도 재혼하겠다는 이 소리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정말 대단하다, 당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최악이야. 다른 건 몰라도 양육권은 당신이 가지겠다고 우길 줄 알았어.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애는 필요 없다고? 그게 할 소리야? 참 답 없다, 당신도. 내 인생의 답을 찾았는데 미란이만 없으면 정답인데 내가 틀렸어? 그 정도로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물론 당신이랑 사랑해서 미란이 가지고 결혼한 것도 맞아. 그때는 그랬지. 그런데 그때 우리 많이 어렸잖아. 지금은 10년이 넘었어. 생각도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니 사는 것도 바꾸고 싶어졌어. 그런데 당신이랑 이대로 계속 살면 바뀔 게 있어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고 싶어. 미안해. 도와줘, 여보. 미란이 맡아줘. 아내와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던 그 시기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도 겨우 부여잡고 있던 게 다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다 끝난 것 같다. 그런 생각이요. 장인어른이야말로 저를 죄책감과 책임감에 옥죄었던 분인지라 그 감정은 더했죠. 이제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안 계시니까요. 저는 장인어른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례식에 가는 길에 핸들을 돌려 제가 공부하던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정문 앞에 대어두고는 하염없이 걸었어요. 해가 질 때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차로 돌아갈 즈음에 답을 찾았습니다. 아내와 헤어져야겠다. 그게 제가 찾은 답이었어요. 저는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장례식장의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쩌면 당신이 이걸 가장 바라지 않을까 싶어서 미란이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당신이 택한 아이, 당신이 먼저 버린 거야. 이혼하면서 다시 나이 볼 생각 마. 당신은 엄마 자격 없어. 혹시라도 찾아와서 다시 아이 이야기를 꺼내거나 양육권 가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미란이만 안 건들면 난 조용히 협의 이혼해줄 거야. 아내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절 바라봤고 장인어른 장례식을 모두 정리한 뒤에 저와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마지막으로도 미란이를 못 보게 했습니다. 사실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멀리 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10여 년의 애증을 나누어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분명 아내와 이혼했는데 아쉬움이 없더군요. 후련함만 있었습니다. 다만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 그게 가장 관건이었죠. 저는 아내와 살던 집을 정리하고 누나와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으로 딸아이와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와 누나 또한 저와 비슷했습니다. 아내와 헤어졌다고 해서 저를 탓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죠. 오히려 잘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제가 불행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럴 수 있었어요. 사는 게 별거냐? 넌 앞으로 너만 생각해. 앞으로 어떻게 지내면 마음이 편하고 좀 살만할지. 알겠어? 너 결혼하고 꼭 혼이라도 빠진 녀석처럼 사는데
그게 그렇게 가슴에 맺히더라. 미란이 엄마는 미란이 엄마대로 잘 된 거야. 그쪽 사돈 돌아가셔서 가족도 없잖아. 그런데도 너랑 미란이 다 버리고 가겠다는 거 보면 각오했겠지. 확실히 맘 꺾기로. 지 자식도 다 안 보고 살 정도로 새 인생 살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제발 너도 네 인생 살기로 하자. 어? 알았지? 그래도 미란이가 일반 애들이랑은 좀 다르잖아. 속도 깊고 아빠 좋아하고. 너 이혼하고 이렇게 집에 왔는데 애가 한마디를 안 물어. 네가 말 아직 안 한 건 맞지? 미란이 엄마가 설명해줬나? 아이 엄마도 저도 아이에게 이혼을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철저히 배제하고 아내와 제가 정한 일이었죠. 처음에 아이를 가졌을 때와 마찬가지로요.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는 꼭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궁금해하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꼭 저를 배려하는 듯이요. 미란아, 이미 다 정해진 상태에서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엄마와 내가 사정이 있어서 헤어지게 되었어. 그리고 아빠가 미란이와 살고 엄마는 아마 당분간은 보기 힘들 거야. 괜찮을까? 네가 원하면 엄마와 만나도 좋아. 다만 혼란스러울까 봐 아빠는 어렵겠다고 했어. 나는 괜찮아, 아빠. 아빠만 있으면 돼. 엄마는 내가 없는 게 더 행복할 거야. 나도 알 건 알아. 왜냐면 나랑 있는 내내 불행하다고 했거든. 나 때문에 다 잘못 시작되었다고. 저는 딸아이의 말을 듣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아내가 딸아이 앞에서도 투덜대는 모습이 종종 있기는 했지만 말로 아이에게 내뱉었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저 그렇게 말하는 아이에게 그런 건 아니라고 급히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무리 어려도 아이들도 알 건 다 안다고요. 아내와 이혼하고 아이는 단 한 번도 엄마가 보고 싶다거나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딸아이를 키우고 평소와 같이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여유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아내의 뒷바라지를 하며 아이를 키우니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제 어머니 말대로 제가 아내를 키웠던 것인지 아내의 자리가 비워지게 되면서 여유도 함께 찾아온 것이었죠. 어린 나이부터 공장에서 쭉 쉴 새 없이 일해서 얻어진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덧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기쁘거나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두고 그 이후에는 내 삶을 분명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처럼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버리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아이와 함께 더 행복할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같이 공장에서 근무하던 이모님이 계셨는데 제 사정을 듣고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갔다 와서 처지가 같으니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처음에는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딸아이와 단 둘만이 살아갈 생각이었어요. 죽을 때까지요. 그러다가 누나 쪽에서도 이야기가 한번 나오기에 안 그래도 같이 일하시는 분도 말씀하시더라. 본인 따님을 소개해 주시고 싶으시다고. 주변에 왜 이렇게 다들 나 장가 못 보내서 난리들인지 원. 아이 그냥 좀 둬. 이러고 속 편하게 살게. 꼭 혼자 산다고 속 편한 건 아니야, 얘. 네가 맘 맞는 사람을 아직 못 만나서 그렇지. 괜찮은 사람 만나면 더 살기 좋아. 미란이도 이제 중학생이 다 되어가는데 엄마가 있는 게 낫지. 물론 친엄마가 없는 건 아니지만 미란이 친엄마 애 가졌다면서 그것도 새 가정에서 아무리 네가 미란이 볼 자격 없다고는 했지만 여자가 맘 돌아서면 자기 자식도 안 보는 게 태반이야. 하물며 지 자식 생겼는데 신경이나 쓰겠니? 내가 봤을 때 걔는 그러고도 남을 애야. 그리고 미란이 입장에서도 아빠가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는 옆에 누가 있는 게 더 속 편할걸? 지금이야 어리니까 아빠 하는 거지. 조금 더 커봐. 지도 짝 생겨서 나 몰라라 해. 그러니까 지금 속에 들어올 때 해봐. 만나봐서 나쁠 건 없잖아. 안 그래? 누나의 말에 이모님 따님을 소개받기로 했습니다. 들어보니 제가 딸 입장이어도 다 늙어 빠진 아빠 혼자 모실 생각하면 막막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야 젊었지만 앞날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손자리에 나서게 되었고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시작은 식사만 하고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가치관이 비슷하고 대화가 너무 잘 통했습니다. 그리고 왜 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하기를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 하더라고요. 저는 일찍부터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내 가정 꾸리고 살면 안정적일 것 같았고 마냥 좋을 줄 알았죠. 철이 없었던 거죠. 생각보다 전 남편과는 마음이 잘 안 맞았고 가치관이 너무 달랐어요. 흔히들 말하는 성격 차이? 그게 맞아요. 한 해 한 해 세월을 끼고 살다 보니 남편과 저 두 사람의 마음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달라질 때 잡아주는 것도 부부잖아요. 그런데 서로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사람 잘못만이 아니라 서로 잘못한 거죠. 저는 다른 것보다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반성할 줄 알면 그게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깨달았다는 아내를 보면서 더욱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에 몇 번씩 만나오다가 제 딸도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딸아이가 아내를 너무 좋아했어요. 워낙 둘 다 배려심이 깊다 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금세 엄마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선택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다 싶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툭 터놓고 딸아이에게 물었어요. 아내가 어떤 점이 좋은지 말이에요. 그러자 그 당시 고등학생쯤 된 딸아이가 말하기를 제가 매일 웃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딸아이는 제가 웃는 걸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오거나 함께하면 늘 웃는다고요. 좋잖아. 아빠가 행복해 보이니까. 아빠를 행복하게 웃게 해주는 분이면 반드시 좋은 분이니까. 물론 미진 아줌마 자체가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딱 한눈에 알아봤어. 내 새엄마시구나 하고 말이지. 난 뭐든 아빠만 좋으면 돼. 아빠가 좋으면 나도 좋은 거야. 저는 딸아이 말에 감동받아서는 딸아이를 꽉 안아주었죠. 딸아이는 제게 방긋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대학 갈 무렵에 저는 지금의 아내와 재혼을 했습니다. 정확히 5년간 연애를 했고 6년째에 재혼을 한 것이죠. 서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초혼도 아니고 재혼이니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서 서로를 들여다보자면서요. 알아갈수록 서로 잘 맞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랬고요. 특히 제가 재혼할 때 어머니와 누나가 많이 기뻐했습니다. 딸아이 말처럼 제가 요즘같이 행복한 모습을 처음 본다면서요. 아내와 재혼을 하고 원래 살던 어머니 댁에서 나와 독립을 했습니다. 딸아이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아내는 원래 다니던 직장인 보험회사를 이어서 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 10여 년 넘게 다닌 공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다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마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직책을 꽤 높게 달고 있었고 급여도 안정적이었으니까요. 힘을 많이 쓰지 않아도 편한 위치였죠. 그런데 그 안정적인 걸 다 버리고 그만두겠다고 했으니 말이에요. 게다가 재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아내는 주저없이 바로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하고 싶은 거 해봐요. 내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일 계속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가 하고 싶은데요? 그 당시 저는 원래대로 아버지가 하시던 의료계 쪽 일이 아닌 풍경을 담는 사진 찍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따로 사진관도 운영하고 싶었고요. 아내와 재혼하기 전에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도 사진을 참 많이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제 마음을 잘 알고 있었죠. 제 설명을 듣고 난 후에도 아내는 변함없이 해보자고 말해주었습니다. 딸아이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 저 또한 사진을 배우러 다녔고 아내는 제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3년간 공부를 하고 4년째에 사진관을 하나 내기도 했죠.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고 싶어 하던 일을 한다는 게 이렇게나 즐거운 일이구나 싶었어요. 여한이 없다라는 말을 지금 내 인생의 순간에 쓰는 말이구나 했습니다. 사진관에서 온 가족 사진을 다 찍어서 사진관 안과 밖에 우리 가족 사진을 다 걸었습니다. 딸아이는 자기 얼굴 팔리기 싫다면서 질색팔색을 하면서도 좋아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딸아이가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기에 물으니 만나는 남자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으잉? 그러면 소개를 해줬어야지, 미란아. 그렇게 둘이서만 몰래 쿵짝쿵짝 만나왔던 거야? 실망인데? 원래 연인끼리는 동네방네 소문내고 자랑하고 다녀야 사이가 더 분명해지고 떳떳해지고 좋은 거야. 너희들끼리만 알고 비밀로 하고 그러면 못 써.
알겠지? 다음에 집에 같이 와. 엄마가 맛있는 거 대접해줄게. 우리 미래 사위 얼굴도 보고. 무슨 또 미래 사위까지야. 그 정도 사이 아니야. 그 정도 사이 아니니까 소개는 안 시켜준 거지. 좀 더 사이가 진지해지면 소개해줄게. 엄마는 진짜. 딸아이는 툴툴대면서도 좋아하는 눈치였고 저는 그런 딸아이의 모습을 보니 부끄럽게도 전처와의 처음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죠. 그 당시에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 같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 꽤 예쁜 사이였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전처에게서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몸이 많이 아픈 상태인데 자꾸만 딸인 미란이가 떠올라서 한 번만 보게 해주면 안 되느냐고 말이에요. 평생 소원이니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이미 아이가 성인이고 내내 엄마 소리 한 번을 한 적이 없었기에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전처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미란아,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아니지, 부탁을 좀 해도 될까? 네 엄마가 많이 아프대. 그래서 널 한번 만나고 싶대. 몸이 아프니까 자꾸 네가 생각이 나더래. 엄마 한번 만나러 가보는 거 어때? 아니,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날 버릴 때는 언제고. 자기 아프니까 죄책감 덜고 싶어서 내가 보고 싶다는 것 같은데? 나는 무슨 엄마한테 죄책감 뿌리용이야? 엄마랑 아빠 이야기 나 다 알아.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 내가 엄마 아빠한테 혹이었잖아. 떨어졌으면 하는 혹. 내가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 그래놓고 자기 좋다고 떼어놓고는 그 혹이 거슬렸나 보지? 미안했나 보지? 엄마도 참 뻔뻔해. 아프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야? 저는 딸의 그런 속내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간 상처를 안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미안해졌죠. 하지만 저만큼 딸아이를 잘 아는 사람도 없기에 전처가 있다는 병원 주소를 딸아이에게 막연히 보내주었습니다. 가고 안 가고는 미란이 네 마음이야. 네 말대로 엄마가 너한테 죄책감을 덜려는 거면 기왕 가서 너도 엄마한테 서운했던 거 말해. 만나서 이야기해본 적 한 번도 없잖아. 그래도 10달 동안 너를 품어 낳아준 친엄마잖니. 네 엄마가 나름 최선을 다했어. 널 가졌을 때 엄마 나이는 지금의 네 나이보다도 더 어렸어. 제 말을 들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말만 남기고 주소를 주었죠. 딸아이와 아내가 만났었다는 것은 한참 나중에나 들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고 그 뒤에 전처의 연락도 없었고 딸아이의 심경 변화도 없어 보였기에 둘이 만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아주 한참이 지나서야 딸아이가 전처를 만났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랑 만났었지. 내 생각보다 엄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화 한 번도 못 냈어. 자궁암이라더라. 그런데 수술하면 살 수 있다고 했어. 그리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 적어도 그 사과는 진심 같았어. 자기가 벌 받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아빠 힘들게 하고 날 매몰차게 버려서 병으로 벌 받는 것 같다고.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내 얼굴 한번 보고 용서 빌고 싶었대. 그걸로 됐어. 나도 더는 원망 없어. 난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으니까. 친엄마는 앞으로 건강하게 사시길 빌어. 아빠 말대로 엄마가 많이 어릴 때 날 가졌다고 하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고 말이야. 용서받고 이해하고 그러고 사는 거지. 내 자식이지만 정말 속이 깊다 싶었어요. 한때나마 저도 지난 세월 딸아이를 원망했던 게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딸아이에게 미안했었다고 말했어요. 딸아이를 원망했던 적이 있었다고 말하면서요. 그러자 딸아이는 그것도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지나간 건 용서하고 용서받으면 괜찮은 거라고요. 어쩌면 길고 긴 세월 단 한마디로 정리되는 게 허망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 담백한 한마디에 그간의 모든 것들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일 용서받고 싶어 하던 사람이 제 딸이었던 것 같았어요. 절 힘들게 한 것이 먼저 저버린 아내가 아니라 가슴 아프게 해드렸던 부모님이나 누나가 아니라 제 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는 딸에게 계속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던 것이죠. 지금은 자기 가정을 이루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는 딸아이는 여전히 제게 최고의 보상입니다. 제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행복의 보상인 셈인 거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